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혈전 생성은 무관하며 계속 접종해야 한다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내일부터는 65살 이상 요양시설 입소자 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되는데 대상자 중 77%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인천 지역 기초의원이 수도권 신도시 등에 30억 원대 토지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투기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위생안전 기준 인증인 KC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대상인 수도꼭지 4종류를 전문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납이 기준치의 5배 넘게 나온 제품도 있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재심의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의가 의심된다며 유감을 표하고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합동감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인권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 우리 정부는 공동제안에는 참여하지 않고 동의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거리두기 틈 사이로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지난해처럼 봄꽃과 거리를 둬야 합니다. 진해 군항제는 내년을 기약하면서 또 한 번 쉬어가기로 했고 서울 여의도 주변도 다음 달부터 출입이 통제됩니다. 오늘 9시 뉴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백신을 맞은 뒤에 혈관에 핏덩어리, 그러니까 혈전이 생긴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유럽의학청과 세계보건기구가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냈는데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도 같았습니다. 이 백신과 혈전은 관계가 없으니 계속 접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우리나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판단도 유럽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현 국내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지속하여야 함을 권고합니다. 유럽과 세계보건기구 등 국내외 자료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생성 위험을 높인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혈전 생성은 코로나19 감염을 포함한 여러 원인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비교적 흔한 질병 상태입니다. 다만 매우 드물지만 접종 후 2가지 질환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먼저 뇌정맥에 혈전이 생겨 뇌출혈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뇌정맥동 혈전증입니다. 접종 후 참기 힘든 두통이 사흘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혈관 곳곳에 혈전이 생기고 지혈이 힘들어져 붉은 반점이나 멍이 생기는 파종성 혈관 내 응고장애인데 이 역시 증상이 계속되면 의료기관에 가야 합니다. 10만 분의 1 미만 확률로 생긴 것이며 특히 뇌정맥동 혈전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진행되고 더 심해지기 전에 적절한 항응고 치료를 할 경우에는 예후가 양호한 것으로 접종 후 전신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인정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인 20대 여성이 접종 7분 만에 아나필락시스 임상 증상을 보인 건데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은 접종과 관련성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40대 여성이 접종 후 고열과 경련, 하루 뒤에는 혈압 저하까지 나타난 중증 사례도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접종 후 사망 신고 3건을 조사한 결과 백신과 사망과의 인과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3만 2천여 명이 참여한 미국의 임상 3상 시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평균 79%의 효능을 보였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내일부터는 접종 대상자가 크게 늘어납니다. 먼저 계획대로 요양병원과 시설에 있는 만 65살 이상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이 맞게 됩니다. 준비 상황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수는 11명 맞으시죠? 요양시설 방문 접종을 하루 앞두고 보건소 방문팀 직원들이 확인 전화를 돌립니다. 한번 보류됐다 시작하는 만 65세 이상 접종. 이상 반응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지가 가장 신경이 쓰입니다.
좀 이상 반응을 지켜보는 분들이 1대1 정도 내지는 좀 1대 한 3 정도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화 한 번 더 하시고 혹시 요양원에서 인력이 안 된다 하면 우리 진료인이 좀 더 나가야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백신 보관 장소에선 온도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콜드체인이 계속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온도에 맞게 적정 온도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의료진이 있어 자체 접종이 가능한 요양병원에도 백신이 추가 입고되는데 일부 병원은 오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만 65세 이상 첫 접종이라 확인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보호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안내 전화 드리는 거랑요. 그다음에 백신 상태 확인, 그다음에 냉장고, 백신 보관 냉장고 잘 되어 있는지 그거는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고요. 혹시 모를 이상 증세에 대해서 의료진들 교육 다시 한번 했고요.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65세 이상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 수는 모두 37만 5천여 명. 이 가운데 76.9%는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요양병원은 2주, 요양시설은 6주 안에 1차 접종이 끝납니다. 접종 뒤 이상 반응으로 생길 수 있는 간호와 돌봄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을 분산한 겁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에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위험도가 높았던 그런 대상이십니다. 접종 대상이 되시는 그런 어르신들께서는 접종을 받으실 수 있게끔. 오는 6월 G7 정상회의로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새로운 코로나19 확진자는 엿새째 4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봄나들이와 모임 등이 늘어나면서 감염이 번질 위험은 더 커지고 있고요. 주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36명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70명이 넘는 관련 확진자가 나온 울산 북구의 한 목욕탕. 관련 확진자 중 3명에게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영남권 친척 모임 관련 집단 감염자 중에서도 5명이 역시 같은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두 집단 감염 사례 모두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모두 36건인데 대부분이 국내 발생입니다. 여기에 감염이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져 최근 국내 발생의 11.4%는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봄맞이 여행과 나들이 등 개인 간 접촉이 늘어나는 것도 감염 확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확진자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은 전체 감염의 38% 수준으로 이는 한 달 전과 비교해 약 12%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확진자 수가 정체되면서 정부가 마련 중인 거리두기 개편안은 적용 시점이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3차 유행이 안정돼야 전환할 수 있는데 하루 400명대 환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3차 유행이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집단 발생 증가 등 감염이 더 확산될 경우에는 이전보다도 더 큰 규모의 유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수도권 밤 10시 영업 제한 등 현행 거리두기는 28일까지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방역 기준과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금요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최근에 확진자가 80명 넘게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작업을 멈추고 직원 일부가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검사 결과에 따라서 대우조선 근로자 2만 3천여 명을 전수조사할지가 결정됩니다. 오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소 근처 병원 앞에 긴 줄이 섰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병원에서만 대우조선 직원 2,400명을 포함해 오늘 하루 3천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대상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거리두기 규정을 지키기 힘들 정도입니다. 검사는 속도와 질이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자 보강하고 장비도 보강을 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발생한 대우조선 관련 누적 확진자는 직영과 협력업체 직원 67명과 가족 등 15명을 포함해 모두 82명. 대우조선은 오늘 하루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거제시가 지난 18일 사업장 폐쇄를 권고한 지 나흘 만입니다. 대우조선은 어제까지 최소 인력만 가동했습니다.
사업장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전체 조업을 중단하는 것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조업과 방역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대우조선에서 확진자가 나와 조업이 중단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 거제시와 대우조선은 작업장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일하는 근로자 2,400여 명의 검사 결과를 보고 직원을 모두 검사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전 직원 조사를 할지를 다시 한번 의논을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상황이고, 대우조선지경과 협력업체 직원은 모두 2만 3천여 명. 전수 조사할 경우 검사 비용만 1인당 8만 원 정도로 모두 18억 4천여만 원이 듭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 차질 문제가 유럽연합과 영국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가 영국에 백신 수출하는 걸 통제하기로 한 게 알려지자 영국이 발끈하고 나선 겁니다. 파리에서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된 유럽연합이 영국을 향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갈 수백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원료의 수출을 막은 겁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영국에 대해 공격적인 입장을 밝힌 지 며칠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We are exporting a lot to countries that are themselves producing vaccines, so that we also see exports from those countries coming back to the European Union. 영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맷 행콕 영국 보건장관이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들어오는 수출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한 데 이어 백신 수송을 지원하고 있는 국방장관까지 나서 EU 집행위원회를 비난했습니다. I mean, the European Union will know that the rest of the world is looking at the Commission about how it conducts itself on this. And if... 백신 접종률 44%를 보이는 영국과 비교해 유럽연합은 13%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은 영국이 자체 백신 확보를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수출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EU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유럽의 정상들이 이번 수출 통제를 지지할 경우 영국과 EU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화이자 백신 원료의 주요 공급 국가인 영국이 유럽연합에 있는 화이자 공장에 대한 수출을 막을 수도 있어 양측의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방의회 구의장까지 지낸 현직 기초의원이 인천과 부천 신도시 일대 곳곳에 30억 원대의 땅을 갖고 있는 걸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도 이 기초의원이 불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는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계양구의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농지입니다. 2018년 12월 계양 신도시 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계양구의회의 민주당 소속 A 의원은 2015년 큰형으로부터 이 땅을 샀는데 형수와 함께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쪽에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샀죠. 재산이 많이 늘었죠. A 의원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인천 계양, 인천 검단, 부천 대장 등 신도시 지구나 그 인접 지역에 30억 원대의 전답과 임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의원 활동을 해온 A 의원은 도시개발 정보를 취급하는 상임위에 소속되기도 했고 지난해까지 구의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농지를 직접 농사를 지으려 산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농지 소유는 농사를 짓는 분이 소유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의심이 되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는 철저한 경찰 조사가 필요하고 A 의원은 계양 신도시 농지는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라 급하게 구입한 것이고 다른 땅들도 개발 정보와 관계없이 오래전 취득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게 1, 2년 진 농사가 아니고 하우스 한 지 50년 됐어요. 그냥이 증여받은 땅을 형제들이 나눠서 분할 매수를 했고 인천경찰청은 A 의원이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을 증명한 것으로 보고 농지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A 의원을 포함해 인천과 부천의 신도시 등지에서 토지를 거래한 8명을 입건하고 25명을 내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늘 경찰이 LH 전북 본부와 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내사나 수사 대상에 오른 300여 명 가운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72명이라면서 이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게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경찰이 압수물을 들고 나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입건된 LH 전북본부 직원 2명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광명 지역과 전북 지역 개발 지역에 부동산을 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장이라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좀 불미스러운 일이잖아요. 지난 19일 첫 소환 조사를 시작한 경기 남부청은 오늘도 전현직 LH 직원 3명을 불렀습니다. 불법 투기 혐의 인정하시는 겁니까? 상실하겠습니다. 경기 남부청은 나머지 피의자 9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수사 대상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기준 내사 또는 수사 중인 투기 의혹 사례는 61건이며 투기 의심자는 30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은 41명, 공공기관 관계자는 31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19일 정부 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한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23명, 그리고 청와대가 발표한 경호처 직원 1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내사나 수사 대상 공무원 중에서는 세종시 개발 예정지 주변 땅을 산 전 행복도시 건설청장이 차관급으로 가장 고위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내부정보 부정 이용 등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네, 법원 공무원이 연루된 240억 원대 그린벨트 땅 투기 의혹 지난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에 포함된 뒤 가격이 750억 원까지 뛴 10,000제곱미터 땅입니다. 땅 주인은 한 영농법인. 지난해 그린벨트 해제 관련 공고가 나기 엿새 전에 설립됐습니다. 공고가 나자 14일 만에 240억 원을 주고 이 땅을 샀습니다. 하천시 공무원한테 정보를 제공받아가지고서 남태령 밑에 그 선박이역 있어요. 그린벨트를 갖다가 3,200km 샀는데 240억을 주고 매입을 한 겁니다.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은 현직 수원지법 공무원입니다. KBS가 입수한 법인 주주 명부입니다. 자본금 5억에 주주는 모두 4명인데 최대 주주는 김모 씨입니다. 바로 의혹이 제기된 법원 공무원입니다. 총 5만 주 가운데 2만 4천 주를 보유했고 아버지 주식도 6천 주에 이릅니다. 부녀가 절반 이상을 보유했습니다. 과천시 과천동 5번지 일대 200억 원 넘게 매입하셨죠? 제가 한 건 아니니까요. 자금 조달에 개입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대부업체 관계자들은 김 씨가 24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 시장을 돌았다고 전합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안 간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 갔겠지. 그래갖고 중도로 말도 왔으니까. 아무 공고도 안 났는데 땅 살 법인을 설립하고 사채까지 끌어쓰려고 할 정도로 그린벨트 해제를 확신한 배경이 수사 과제입니다. 특히 과천시 공무원으로부터 개발 정보를 입수했다는 제보의 진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에 동참한 다른 주주들도 조사 대상입니다. 또 다른 주주 2명은 김 씨의 50대 지인과 94년생 박모 씨입니다. 20대 후반인 박 씨가 억대의 자본금을 댄 배경도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투기 의혹의 시작점인 LH에 대해서 정부가 해체 수준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이달 안에 혁신안을 마련하기로 했죠. 남은 시간은 이제 열흘 정도인데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해체보다는 기능 조정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현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H는 2009년 통합 당시 효율성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6개 본부 7,300여 명이던 조직은 9개 본부 9,500여 명으로 더 커졌습니다.
조직 비대화가 개발 정보에 집중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일단 조직 해체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을 분리하는 부분은 검토 대상에 현재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부 조직인 주택청을 새로 만들어 주택 공급 기능을 옮기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남은 방안은 LH 역할을 줄이거나 떼어내는 방식의 기능 조정뿐입니다. 핵심은 토지개발 기능 폐지와 주택 공급 기능 축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런 방식의 기능 조정엔 부정적입니다. 테크노밸리 같은 걸 지을 수도 있고 산업단지를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대규모 택지는 꼭 집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아직은 그런 기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에 정부 공급 대책의 축인 3기 신도시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 같은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기능을 지방공기업에게 넘겨 조직을 줄일 수는 있지만 LH 혁신의 초점은 내부 통제 강화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누가 개발을 맡느냐보다 개발 정보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능을 떼어내기보다는 그 기능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또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서도 주택 공급엔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게 LH 개혁에 대한 정부의 고민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생수, 또 정수기 물. 이렇게 마실 물의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장 대중적인 건 바로 수돗물입니다. KBS는 오늘부터 이 수돗물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첫날의 오늘은 수도꼭지 얘기인데요. 시중에 유통되는 수도꼭지들을 수거해서 검사했더니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KBS 취재진이 직접 정부 인증기관에 의뢰해 실험한 결과인데 대상 제품 모두 KC 인증 시험을 통과한 제품들이었습니다. 먼저 어떤 제품에서 어떤 중금속이 얼마나 검출됐는지 정세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시중에서 팔리는 수도꼭지 제품 4종입니다. 최근 3년 안에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 기준 인증, KC 인증을 통과했거나 대상이 된 제품 가운데 판매량 순으로 선정했습니다. KC 인증 시험 대상은 중금속 12종. KBS는 이 가운데 생활용품 등에서 검출이 돼 논란이 됐던 납과 니켈 검출 시험을 정부 지정기관에 의뢰했습니다. KBS 시험 결과 4개 제품 모두에서 납이 KC 인증 기준 이상 검출됐습니다. 제품별로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습니다. 4개 제품 중 3개는 각각 2018년 6월과 9월, 2019년 12월에 정부 지정 시험기관에서 납이 불검출돼 KC 인증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개는 KC 인증 대상인데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료수에 쓰는 거 아닌 거는 KC 인증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거기서 또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사용 중인 제품은 문제가 없을까? 초등학교 음수대에 설치된 수도꼭지 2종, 3개 제품을 수거해 동일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2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고 한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2배 넘는 니켈이 검출됐습니다. 다 마크를 찍은 거를 우리가 설치를 했다고 믿으니까. 납은 섭취량의 10%가 인체에 흡수되고 뼈와 혈액에 흡착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수도꼭지의 경우 사람이 수돗물로 검출되는 물질을 마시거나 접촉할 수 있어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니켈은 2016년 니켈 정수기 사건 이후 검사 기준에 추가됐습니다. 2019년 6월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인증 대상인데 이번에 검출된 제품도 여기 들어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초과가 됐다고 하는 사실은 되게 위험하다고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납 등 유해 중금속이 기준 이상 검출되면 정부는 KC 인증을 취소하고 제품 수거 명령을 내립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KC 인증이란 품질과 환경, 안전 등을 정부가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KC 인증 수도꼭지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도가 강화됐고 2019년엔 인증 전담 기관까지 만들어졌지만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반복된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이어서 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의 KC 인증제가 도입된 건 10년 전. 그런데 2014년과 2015년 처음 실시된 시판 제품 검사에서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40개 제품 중에서 25개 제품에서 납,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이 검출됐습니다. 이후 2년에 한 번 정기검사 말고도 수시검사가 의무화됐고 2019년에는 정부가 직접 실험을 관리하도록 물기술인증원까지 설립해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KBS가 실시한 실험에서 다시 중금속이 검출된 겁니다. 지난해 물기술인증원 수도꼭지 정기검사 건수는 53건, 불합격률은 13.2%였습니다. 수시검사는 13건, 불합격률은 8%를 밑돌았습니다. KBS가 실험을 해한 수도꼭지 제품은 모두 7개, 중금속이 기준 이상 나온 제품은 6개, 불합격률로 따지면 86%에 이릅니다. 왜 저희랑 사이가 났을지. 사업중에서 이렇게 적격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수도용 자재 안전성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KC 인증 제도는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피해 나갈 방법은 있다는 게 관련 업계 얘기입니다. 검사용 물건이 있고 검사용 물건이 잘 만들죠. 그거는 다 통과해요. 업체 투입하신 분들이 심사 나오거든요. A급 제품들을 진열을 좀 시켜놓고 있죠. 그걸 이제 모른 척하고. 물기술인증원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 묻자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인증을 받을 때는 그 양질의 재료, 주물을 사용을 했다가 후에 그 저가의 주물 사용하다 보니까 품질 관리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수도꼭지 KC 인증 제도를 정부가 수차례 땜질해왔지만 중금속 안전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이렇게 중금속이 검출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건강에 문제는 없을까요? 몸에 괜찮은 것인지 KBS가 심층적으로 실험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하루 종일 오 후보 부인과 처가의 내곡동 땅 의혹을 놓고 물고 물리는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단일화 경쟁자인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수 있다며 자신은 무결점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더 밝혀지고 당시 이를 증언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야권 후보가 사퇴한 상태에서 오 후보는 안 후보가 민주당의 주장에 편승한 거라며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2007년 서초구 의회 회의록에 당시 오세훈 시장의 내곡동 시찰 사실이, 그리고 2009년 국정감사 회의록엔 국토부와의 협의 발언이 있다며 내곡지구 개발이 국장 전결 사항이라 몰랐다는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이 직접 현장 실차까지 하고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부 국토부가 지난 2007년 내곡지구의 임대주택단지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인정한 문서를 찾았다며 셀프 보상 의혹은 흑색 선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치의 선전상인 괴벨스를 연상시키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역시 정말 찌질한 정당이다. 그러면서 선거 전에 남편의 도쿄 아파트를 매각한 박영선 후보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아파트가 매각됐으니 그동안 일본 정부에 바쳐온 세금 액수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 후보는 코로나19로 거래가 뜸해 뒤늦게 판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인들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뒤집어 씌우는 그런 공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00억대 재산가로 서울 노원구 전세 아파트를 신고한 안철수 후보는 자신은 집 없는 아저씨라며 박 후보를 향해선 도쿄 아파트를 가진 아줌마라고 표현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서 검사가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 부장회의에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절차적 정의가 의심된다며 합동감찰을 통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모해 위증 의혹에 대해 또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대검 부장회의.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다시 수사 지휘를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한 논란이 10년 만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된 겁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이번에도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의심을 받고 있는 그 담당 검사를 그렇게 참여를 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특정 언론에 그렇게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렇게 유출된다는 것 자체도 이 사건을 통해 검찰 직접 수사의 부적절한 관행이 드러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수용자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거나 사건 관계인들을 불투명하게 소환 조사한 정황 등을 들며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로 합동감찰을 진행할 것이고,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 착수와 사건 배당, 수사팀 구성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에 의한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바르고 절제된 수사, 책임 수사, 과도하지 않은 수사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도 개선안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검은 부장회의 결과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른 판단이었다면서도 합동감찰에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6명이 숨진 애틀랜타 연쇄 총격과 관련해 미국 곳곳에서 규탄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계를 겨냥한 차별에 맞서서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한 목소리를 낸 건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Asian lives matter! 뉴욕 차이나타운을 가득 메운 인파가 크게 소리 지릅니다. 아시아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 지난해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미국을 휩쓸었던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인권 구호. 이번에는 아시아인입니다.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으로 한국 여성 4명을 포함해 아시아 여성 6명이 사망한 이후 첫 번째 주말. 펜실베니아주, 일리노이주, 콜로라도주까지 아시아인들에 대한 증오 범죄를 멈춰달라, 그리고 연대해달라는 목소리가 미 전역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We must understand, as Asian Americans, we just need to reach out our hand to our sisters and brothers and say, help me, and I'm here. And just for one thing, I am proud to be Asian. I want to hear you say, I am proud to be Asian.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을 멈춰달라며 미 전역에서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아시아계 정치인들도 나서 증오범죄 법안 통과와 관련 기금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If his only problem was sex addiction, then he could have had his choice in those 27 miles of any place that he could have gone to. But no. Racially fueled violence that is unfortunately becoming all too common in our country.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고사리 손으로 바닥에 글자를 쓰며 아이들도 말합니다. Some people hate Asians because of no reason. So I want people to stop hating Asians. Love, not hate.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올 초부터 일본 도쿄도 등에 발령됐던 긴급 사태가 오늘 모두 해제됐습니다. 그럼 한동안 확산세가 심각했던 상황이 괜찮아진 건지, 또 올림픽 준비엔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도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기 특파원, 일본의 이 긴급 사태 꽤 오래 이어졌어요. 네, 지난 1월 8일 발령됐다가 오늘 0시에 해제됐으니까 73일 동안 이어진 셈입니다. 도쿄도 등 4개 지역을 시작으로 한때 11개 지역까지 늘었다가 이번에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기준을 안정して満たしており、本日
解除の判断をいたしました。 네, 이번 해제로 도쿄도 등 수도권 음식점 영업시간은 오후 8시에서 9시로 1시간 늘었고요. 스포츠 경기 등 대규모 행사의 인원 제한도 완화됐습니다. 정원 50% 이내에서 5천 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10,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해제해도 괜찮으니까 안심해도 되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올림픽 때문에 좀 서두른 건가요? 네,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일주일 가까이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 신문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번 긴급사태 발령 해제가 너무 빨랐다고 응답했습니다. 사흘 뒤인 25일엔 후쿠시마 제2빌리지에서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이 시작되는데요. 성화봉송이 만약 긴급사태가 안 끝난 상황에서 시작되면 올림픽 개최에 대한 회의론을 떨쳐내기 어려우니까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해외 관중은 받지 않겠다고도 앞서 발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東京2020大会における海外観客の日本への受け入れは断念するという結論を IOC と IPC に報告をいたしました。 이럴 경우 입장권 환불 등에 따른 손실이 17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돼 올림픽 개최를 이른바 실적으로 삼으려던 스가 정권의 전략에도 차질이 생긴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이 북한의 인권을 여러 차례 문제 삼은 지 며칠 만에 북한이 외무성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오히려 서방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이 미국의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겨냥한 듯 인종차별이 여전하고 총기 범죄가 이어진다고 했고 이민족 배타주의 같은 스스로의 인권 유리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남을 비난한다고 유럽연합을 공격했습니다. 내일 UN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걸로 예상되는데 때맞춰 나온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공동 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인권이사회가 채택을 앞둔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또 UN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같은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 43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고 결의안 채택 때 찬성하는 절충안을 택해왔습니다. 북한의 반발 등을 염두에 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미국의 북한 인권 공세 수위가 정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We encourage the Council to support resolutions at this session addressing issues of concern around the world, including ongo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Syria and North Korea.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주 방안에서도 북한이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고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인권의 가치를 통해서 미국의 동맹국을 규합하고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도 당연히 같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인권 결의안 처리 전까지는 공동제안국 참여가 가능한데 최근 2년같이 결의안 채택 때 찬성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달 내놓을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도 고문과 수용소 등 23개 항목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물품을 실어 나르는 국내 해운사들도 바빠졌습니다. 호황기에도 달성하지 못했던 32회 연속 만선이란 신기록도 세웠다는데 위기에 빠졌던 해운업이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둘, 셋. 밧줄을 끈자 새로 만든 배의 이름이 공개됩니다. 길이 365m, 컨테이너 16,000개를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파나마, 수에즈 운하를 모두 통과할 수 있는 현존 최대 크기 선박입니다. 당초 일정보다 한 달 일찍 투입되는 겁니다. 최근 32회 연속 만선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수출 물동량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류 적체도 있어서 지금 운임이 고운임이 유지되는 상태가 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좀 양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출품을 실어 나를 배가 부족해지자
국내 조선업도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을 수주했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그만큼 국내 수출이 선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달 일평균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6% 급증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승용차는 두 자릿수 성장세로 국내 수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각국의 백신 접종과 경기 부양책이 본격화되면서 해외 소비 심리가 점차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는 이른바 보복적 소비가 수출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과거에 억눌렸었던 경제활동, 사회활동이 정상화되고 있고요. 그 수혜를 우리 주요 수출 기업들이 입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한국 수출. 그 기세를 몰아 우리 해운업도 초대형 선박 8척을 수출 항로에 더 투입해 부활의 기틀을 다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이런 수출 호조세를 경기 회복의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여전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코로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만큼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깊어지는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경기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달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수출 실적.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됐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금씩 살아나는 경기 회복의 온기가 산업 전반에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했던 보복적 소비 심리마저 대형 백화점 등으로 쏠리면서 영세 소상공인 상당수가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대학가 중심 상권에서도 이렇게 빈 상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활동이 있는 거는 대규모 백화점이나 그다음에 대규모 놀이공사, 그다음에 지역의 축제가 있는 곳입니다. 슈피추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작은 곳곳에 소상공인들에게 또 자영업자에게 이어져 가고 있지 않다. 중소기업들은 대출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기업 대출이 6천억 원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8조 4천억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체감 경기 지표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 대기업들은 오히려 기회를 보기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어제 오늘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그런 구조 변화에 대응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전문가들은 정부가 디지털 인프라 지원 등 중소기업 활로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깊어가는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수출 호조세를 경기 회복으로 이어가기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경북 칠곡의 한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 사고를 당한 지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3m 높이 작업대에서 떨어졌는데도 50분이나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다는데 유족들은 응급조치가 빨랐더라면 살 수도 있었다며 회사 측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판 설치 작업을 하다가 3m 높이에서 떨어진 60대 김모 씨. 추락 사고가 난 후에도 다른 동료들은 쓰러져 있는 김 씨를 그대로 둔 채 사다리를 고칩니다. 119에 연락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료들은 추락 사고 50분이 지나서야 김 씨를 업고 밖으로 나갑니다. 김 씨는 추락 사고가 난 지 열흘이 지나 사고 후유증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은 빨리 응급 조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김 씨가 살 수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50분 방치하고 병원 가는데 또 차를 바꿔 타고 하고 가는데 30분밖에 안 걸리는 걸 또 1시간 10분, 20분 걸렸어요. 유족들한테만 한마디 사과도 없고 그게 너무 억울해요, 저는. 특히 숨진 김 씨가 기둥 상판 설치하던 작업장의 높이는 3m.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는 2m 이상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숨진 근로자는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유족 측은 산업재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달라면서 회사 측과 작업 책임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 원청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원청에서 지금 책임 있는지 여부는 지금 조사 중인데 이게 뭐 계약 관계에 따라 가지고 이 건설 공사인지 아니면은 자기 업무를 도구를 준 것인지에 따라서 회사마저 보호법 관련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882명. 산재 사망 사고가 날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 주식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전문가를 사칭해 고급 정보를 주겠다는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를 도용당한 진짜 전문가가 자신이 맞는 게 아니라며 차단 신고를 해도 조치가 더디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이 추가 피해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넘게 금융계에서 연구 경력을 쌓아온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연구위원. 최근 카카오톡에 자신의 사칭 채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제 사진을 올려놓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 사진이 올라가 있는 지금 채널이 해당 채널은 금감원 규정상 전화 상담은 어렵다 하면서도 상담을 받고 싶으면 투자금을 예치하라는 식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전형적인 전문가 사칭 리딩방입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금전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소 취하까지 요구받았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신고도 아니 고소장까지 제출했는데도 오히려 고소를 취하해달라. 카카오 측에도 계정 차단을 요구했지만 해당 계정은 한 달 가까이 더 유지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조치가 지지부진한 사이 수억 원대 사기 피해자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20여 년간 방송사에서 증시 분석을 해온 윤정두 씨. 윤 씨가 운영하는 리딩방인 줄 알고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만 10명 정도입니다. 많게는 6억 원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도 여러 명입니다. 그 사람 얼굴이 사진하고 다 뜨고 하니까 당연히 TV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인 줄 알죠. 윤 씨를 사칭하는 채널은 하루에도 생겼다 사라지기를 수차례 반복합니다. 며칠 후면은 저희가 고소한 곳을 막아주거든요. 그 사이에 피해자는 발생이 돼 있는데. 그러다 이 시차가 너무 걸리니까 그러면 뭐 관계기관에서는 시정명령을 좀 내려주시는 거 하고. 하지만 카카오 측은 검증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 여기에 금융감독원도 신고 없이 리딩방을 사전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고층 건물 유리벽이 반사하는 햇빛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건물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대법원의 판단 이유를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에 우뚝 서 있는 72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서 300m가량 떨어진 아파트 주민들은 건물 공사가 한창이던 2009년부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 외벽에서 햇빛이 반사돼 눈도 제대로 뜰 수 없다는 겁니다. 아침에 해 뜰 때 딱 거실 저 안에까지 들어오고요. 네. 오후에 해가 지면은 또 딱 그 각도 맞아가지고 또 들어와요. 그리고 어쩌겠습니까? 그 뭐 집을 우리 절거할 수도 없고 우리가 카텐 치고 사는 게지 뭐. 주민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1,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빚반사를 주민들이 참을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빚반사가 주민들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소송 제기 12년 만에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시공사가 주민들에게 2억여 원을 물어주라고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에 반사된 햇빛의 밝기가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기준치의 최대 2,800배에 이른다며 이런 현상이 동호수에 따라 최대 연간 187일까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과 휴식을 취해야 할 공간에서 거주자가 불안감을 느낄 뿐 아니라 외부 경관을 보기 어렵게 되는 등 주거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의 하락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시공사가 물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빛 반사 시각 장애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불법 행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최초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빛 반사 피해를 주장하는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